1506년 9월 조선 왕조 500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도 가장 가혹하고 비통한 참극이 창덕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궁궐의 깊고 어두운 한 구석에서 채 피어나지도 못한 4명의 어린 왕자들이 처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생명은 아직 세상의 이치를 알기 어려운 6살에 불과하였으며 맞이 또한 9살을 겨우 넘긴 나이였습니다. 그들에게 씌워진 단 하나의 죄목은 오직 하나뿐인 너무나 비극적인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패왕 연산군의 핏줄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로 경악할 만한 진실은 이 끔찍하고 비인륜적인 숙청의 물결을 막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인물이 다름 아닌 세로이 보위의 옳은 국왕 중종이었다는 점입니다. 중종께서는 자신의 조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냉혹한 정국의 압박과 피해 논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순수한 어린 생명들에게는 어떠한 운명이 드리워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조선의 국왕조차도 그들을 지켜낼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이 사연은 단순하게 권력을 향한 정치적인 보복이나 숙청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한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혈육들을 잃어가는 가혹하고 처절한 절망의 기록이었으며 한 숙부가 조카들을 구원하려다 끝내 실패하고 많은 비통한 비극이었습니다. 동시에 조선이라는 국가가 스스로 천명했던 윤리와 법도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저버리는 냉혹한 순간으로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그 비극의 한가운데에는 피해 대가를 요구하는 권력의 잔혹성이 서려 있었고 어린 생명들을 향한 가장 가차없고 잔인한 선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조선의 모든 것이 단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연산군은 통치하는 왕위에서 끌어내려져 죄인의 신세로 전락하였고 그의 4 아들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자식이 되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2일이 흐른 뒤 그들은 모두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조용히 되새길 이야기는 바로 그 운명의 22일 동안 궁궐과 유배지에서 벌어진 가슴을 찢는 듯한 애절한 기록입니다. 연산군에게는 다수의 자녀가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4명의 아들이 역사의 비극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남 폐세자 이황, 차남 창녕대군 이성, 삼남 양평군 이인, 그리고 이름만 전해지는 이돈수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각기 다른 성품과 총명함을 지닌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장 맞이었던 폐세자 이황은 1498년 어목한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연산군과 어머니 폐비 신씨 사이에서 태어난 적장자로서 그 존재 자체가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는 그의 성품이 침착하고 굳세며 사려 깊고 엄숙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 성종을 빼닮았다는 극찬을 들을 만큼 비범하고 영특하였습니다. 연산군은 이 맏아들을 매우 아끼고 총애하였습니다. 어느 날 경회로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흥청들과 함께 풍류를 즐기던 연산군이 세자를 불러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세상을 뜬 이후에도 이들, 흥청들을 잘 보살펴 주겠느냐고. 그러나 뜻밖에도 어린 이황은 아버지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연산군은 일화 이후 세자를 꺼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폐세자 이황은 그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폭정과 잘못된 행보가 결국 비극을 초래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아들은 창녕대군 이성이었습니다. 1500년 무더운 여름에 태어난 이 아이는 연산군이 특히나 마음을 주어 가장 아꼈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실부인 신씨의 소생이었으며 연산군은 이 아들의 보육을 위해 특별히 승지 김감에게 쌀 15섬이라는 후한상을 내리며 맡겼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간신 임사홍이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이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극진히 보살피겠다고 청할 만큼 창녕대군은 연산군의 깊은 애정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양평군 이인이었습니다.
1498년 늦가을에 태어난 그는 후궁 폐숙 이정희의 소생이었습니다. 비록 후궁의 자식이었으나 연산군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왕자로서의 존엄한 대우를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이돈수였습니다. 그의 정확한 출생 연도나 연령은 기록에 희미하게 남아있지 않지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린아이였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4명의 왕자들은 1506년 9월 2일 이전까지 궁궐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뛰놀고 스승들에게 학문을 수학하며 때로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받는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해야 할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누가 이들이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비통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줄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506년 9월 2일 새벽, 조선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을 주축으로 한 강력한 반정 세력이 무력으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그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국왕의 자리에 새롭게 옹립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역사를 뒤흔든 중종 반정입니다. 반정의 과정은 놀라울 만큼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극도로 지쳐있던 백성들과 조정의 신료들 모두가 반정 세력을 환영하고 지지하였습니다. 연산군은 별다른 힘을 써보지 못한 채 체포되었고 강화도로 유배되어 쓸쓸한 죄인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후궁들은 궁궐 밖거리에서 백성들의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으며 측근들은 모두 참수되는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새로운 난관은 바로 연산군의 자녀들, 특히 왕위 계승권과 직결된 어린 아들들이었습니다. 딸들은 왕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으나 아들들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신들은 언젠가 누군가가 이들을 구심점으로 사마 왕위를 흔들거나 찬탈을 꾀할 가능성을 극도로 우려하였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지체 없이 연산군의 아들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일의 모든 위험 요소를 완벽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비록 나이가 어린 왕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굳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상치 못한 강력하고도 일륜적인 저항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새왕으로 등극한 중종이었습니다. 중종께서는 자신의 조카들을 처형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중종은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린데다가 형세가 이미 고단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처벌에 반대하셨습니다. 그는 혈육인 조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는 도저히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인륜을 저버리는 폐륜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종의 이러한 결사적인 반대에는 단순한 혈육에 대한 연민을 넘어서는 더 깊은 법적 명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법도인 경국대전에 의하면 16살 미만의 아동은 설령 국가를 전복하려 했던 역적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사형에 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노비로 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반정 공신들은 그토록 어린 왕자들의 죽음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훗날 조정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나 패왕을 추종하는 세력이 이 왕자들을 정통성의 상징으로 내세워 반란을 일으키거나 왕위 찬탈을 시도할 가능성을 극도로 염려했던 것입니다. 역사상 실제로 그러한 정치적 반동들이 종종 발생해왔기에 그들의 염려는 현실적인 공포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맏아들인 폐세자 이황은 공신들에게 더욱 위험하고 시급한 제거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연산군의 적장자로서 정통성이 있었으며 이미 총명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근조차도 임금은 비록 포악하고 무도하나 저토록 총명한 세자를 믿고 나라의 미래를 기대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나올 정도라면 폐세자 이황이 지녔던 비범한 잠재력과 그로 인한 정치적 위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왕 중종과 반정 공신들 사이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은 9월 한 달 내내
극도로 긴장된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중종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셨으나 공신들의 집단적이고 강경한 압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그들은 조선 왕실의 안정과 국본위 확립을 위해서는 어린 왕자들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조치라고 강변하였습니다. 그 절박한 와중에 패왕 연산군은 강화도의 유배지에서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맏아들 폐세자 이황이 사약을 받고 사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음식조차 전폐하며 깊은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자신은 폐위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 없는 어린 자식들까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가혹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9월 24일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중종께서는 더 이상 조정 신하들의 끊임없는 압박과 강력한 요구를 감당하고 버텨낼 수 없으셨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집단적인 간청을 결국 비통한 심정으로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마지막까지도 혈육인 조카들에 대한 애틋한 연민과 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조카들의 사형을 허락하면서도 장래만이라도 법도에 맞게 예의를 갖추어 정성껏 치러달라고 눈물로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날 4명의 어린 왕자들이 모두 차가운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세자 이황은 8살, 창녕대군 이성은 6살, 양평군 이인은 7살, 이돈수, 나이 미상. 그들은 모두 사약을 받고 절명하였습니다. 가장 가슴이 저려오는 현실은 이 어린 생명들이 자신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죽음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장 어렸던 창녕대군 이성은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극진히 아꼈던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총명하였다는 폐세자 이황은 혹시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하고 침묵 속에 죽음을 맞이했을까? 양평군 이인과 이돈수는 또 어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까요? 그들의 무고한 죽음은 조선 왕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치욕을 남겼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정하고 천명했던 법규와 윤리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살해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단지 폭군인 아버지를 두었다는 숙명 외에는 어떠한 죄도 지은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참혹한 비극 속에서도 한 줄기 인륜적인 따뜻함은 존재했습니다. 바로 새 국왕 중종의 고뇌에 찬 노력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카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노력하셨고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예의를 다하여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셨습니다. 또한 연산군의 딸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고 각별한 보호를 베푸셨습니다. 특히 연산군의 맏딸인 휘신 공주가 주의 딸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나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때 중종께서 직접 나서서 중재와 도움을 주시어 공주가 남편과 화해하고 다시 결합할 수 있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중종은 연산군의 다른 딸들 역시 정치적인 복수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연산군은 반정이 일어난 지 불과 2달 뒤인 11월 6일 강화도의 외딴 유배지에서 31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어린 자식들을 모두 잃은 슬픔과 자신의 비참하게 몰락한 처지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화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절명하였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지막 숨결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어린 자식들에 대한 애통함과 그리움, 이 그를 고통스럽게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는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할 더 심오하고 근본적인 역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조선 사회가 내포하고 있던 구조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참사였습니다. 첫째, 법치주의 정신의 치명적인 후퇴였습니다. 유교적 이상 국가를 표방했던 조선은 법과 도덕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명분과 필요성에 의하여 스스로 제정한 법률까지 위배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처단한 것은
조선의 통치체제가 지닌 모순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둘째, 왕권과 신권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중종이 자신의 조카들을 구원하려 했으나 결국 강력한 신하들의 압박에 무릎 꿇고 굴복한 것은 당시 국왕의 권위가 얼마나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였습니다. 반정이라는 혁명적인 과정을 통하여 왕위에 오른 중종은 공신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집단적이고 강경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정치적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셋째, 정치적 보복 행위의 극단적인 잔혹성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대한 백성과 신하들의 분노와 복수심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분노가 죄 없고 무고한 어린 생명들에게까지 미쳐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정치적 보복이 인간성을 얼마나 말살시키고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역사를 되돌릴 수 있었다면 다른 현명한 해결책은 없었을까요? 역사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다른 선택지들이 존재했습니다. 우선 왕자들을 왕위 계승권에서 완전히 멀리 떨어진 외딴 유배지로 보내 평생을 그곳에서 살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역사상 위험성이 있는 왕족들을 섬이나 외지로 유배 보내 왕위 위협을 제거하고 생명은 보존했던 선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왕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도 어린 생명들은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왕자들을 왕족의 신분에서 완전히 강등시켜 평민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족의 핏줄과 모든 신분을 박탈하고 일반 백성으로 만든다면 그들이 지닌 정치적 위험성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은 이러한 온건하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잠재적인 위험의 확실한 제거만이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조정의 정치적 분위기가 얼마나 극단적인 공포와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입증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후대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 또한 매우 컸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조선의 정치는 더욱 냉혹하고 잔인하게 변모하였습니다. 정치적 적대자를 단순히 유배시키는 것을 넘어 그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행위가 당연시되었고 이는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는 피해 숙청인 사화들의 비극적인 원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태는 국왕이 지닌 권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중종이 자신의 조카들조차 구원하지 못한 것은 당시 국왕이 강력하게 결집된 신하들의 집단적인 의지와 정치적 힘에 대항하기 어려웠음을 의미했으며 이는 후일 조선 후기 왕권이 약화되고 세도 정치의 토대가 마련되는 단초가 되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비극 속에서도 우리가 경건하게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패비 신씨입니다. 연산군의 왕비였던 그녀는 자신의 가슴으로 낳은 두 아들 폐세자 이황과 창녕대군 이성을 한나란 씨에 잃어야 했습니다. 신씨는 평소 성품이 선량하고 덕이 깊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폭군으로서 황음무도한 행위를 일삼을 때도 그녀는 밤낮으로 근심하고 슬퍼하며 왕에게 눈물로 간언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은 비록 그녀의 간언을 끝까지 듣지는 않았으나 그녀에게는 성내지 않았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정 후 신씨는 패비로 강등되었지만 중종의 특별한 배려 덕분에 유배의 고통을 겪지 않고 한양 도성 안에 머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서 그녀의 깊은 슬픔은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씨는 1537년까지 비교적 장수하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무려 3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먼저 떠나보 낸 어린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통한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은 희망은 오직 딸인 휘신 공주뿐이었습니다. 신씨는 1512년 남편 연산군의 묘를 양주로 이장해달라고 간절히 상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남편 곁에 묻어달라는 애절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을 정치적 격변이 한 가족에게 미친 해체라는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면
더욱 가슴 아픈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산군과 신씨, 그리고 4명의 어린 아들들. 그들은 1506년 9월 이전까지는 행복해야 마땅한 평범한 왕실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세계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불과 22일 만에 가족 중 절반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잔인한 해체는 비단 연산군 일가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중종반정의 격변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파괴되고 흩어졌습니다. 연산군의 측근들과 그들의 가족, 후궁들과 그들의 친지들 모두가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변동과 보복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얼마나 극심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안타깝고 슬픈 부분은 어린 왕자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죽음의 운명에 대하여 아무런 선택권도 항변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고 아버지가 어떤 왕이 될지 또한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의 죄와 폭정의 대가까지 모두 짊어지고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특히 가장 어린 창녕대군 이성의 경우를 상기해보면 가슴이 더욱 아파옵니다. 그는 겨우 6살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복잡한 이치가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왕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나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냉혹하고 이기적인 정치적 계산과 보복 때문에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이성은 아버지 연산군이 가장 지극히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이 아이를 위해 특별히 보모를 정해주고 극진한 관심을 쏟았다는 사실은 그의 깊은 사랑을 증명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라던 아이가 6살의 꽃다운 나이에 독약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폐세자 이왕의 경우는 또 다른 비애를 느끼게 합니다. 그는 8살로 형제 중 가장 나이가 많았으며 영특하고 현명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비극적인 운명을 어느 정도는 희미하게나마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이 경회로에서 흥청들을 가리키며 질문했을 때 침묵을 지켰던 것도 어린 나이였으나 아버지의 잘못된 길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총명했다 한들 8살의 아이가 성인들의 잔혹한 정치적 복수와 권력투쟁이 희생양이 되어야 할 합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연산군의 핏줄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 행사의 엄중한 책임감입니다. 연산군의 무도한 폭정은 결국 무고한 자신의 어린 자식들의 죽음이라는 가장 참혹한 결과로 기결되었습니다. 권력자의 그릇된 선택이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권력을 쥔 자가 얼마나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둘째, 정치적 보복 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연산군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복수심이 죄 없는 어린 생명들에게까지 미처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정치적 보복이 인간성을 말살시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명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고한 이들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더 이상 참된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법치주의 정신의 준엄한 중요성입니다. 조선은 스스로 세운 법을 어기고 어린아이들을 처단하였습니다.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법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넷째, 가족이라는 가치의 소중함입니다. 정치적 격변이 하나의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이 사건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폭풍 앞에서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렬한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개인의 존엄성입니다. 어린 왕자들은 개인으로서 자신의 생명과 운명에 대한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정치적 계산과
왕위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취급당했을 뿐입니다. 이는 모든 개인이 자신만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존엄성은 어떠한 국가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도 결코 회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1506년 9월 24일에 발생한 이 비극은 조선 왕조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권력의 책임, 법치주의의 확립, 정치적 보복의 윤리적 한계, 가족의 숭고한 가치, 그리고 모든 개인의 존엄성. 이 모든 숭고한 가치들이 어린 왕자들의 짧고도 비극적인 죽음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개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슬픈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애통해하고 슬퍼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의 페이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을 쥔 이들은 그 권력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늘 깊이 숙고해야 하며 정치적인 분노나 복수심 또한 죄 없는 이들에게는 결코 향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수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높은 권력자든 평범한 백성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하고 소중한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어떤 정치적 명분이나 목적을 위해서도 희생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산군의 네 아들, 폐세자 이황,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 이돈수.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되었지만 그들이 자라나 꿈꾸었을 찬란한 미래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장하여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지, 어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지 우리는 영원히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픈 희생을 교훈 삼아 더욱 정의롭고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권력의 무책임함을 경계하고 정치적 보복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1506년 9월 24일 비명에 간 4명의 어린 왕자들에게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추모가 아닐까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숭고한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500년이 넘는 장구한 시간이 흘렀지만 4명의 어린 왕자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줍니다. 그들의 짧았던 생애와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들을 외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통하여 인간 본성의 명암과 사회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산군의 어린 왕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값진 교훈을 주는 소중한 역사적 자산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 비통한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영위하시면서 권력의 속성과 정치의 논리, 가족의 가치와 개인의 존엄성, 정의와 복수심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 어린 왕자들의 슬픈 희생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그들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을지라도 5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위대한 역사적 스승이 된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굳건한 다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가 그 다리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소중하고 의미 있는 대화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성찰적으로 만드는 데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